우리의 결혼은 양가가 다 반대했어요. 처가에 첫인사를 드리러 간 날, 들어가자마자 장인어른께 들은 말이 그랬어요. 천하의 도둑놈 같으니. 장인어른은 현관 앞에 우두커니 서 계셨고 말로 한 대 얻어터진 저는 신발을 벗지도 못한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맘은 황당했지만 차마 장인어른의 눈을 못 보겠는 겁니다. 아내는 화를 냈어요. 아빠, 이건 좀 아니지. 일단 좀 비켜보세요. 시간 내서 왔는데 이렇게 세워두실 거예요? 결국 장모님이 오셔서 아내를 데리고 들어가셨고 저는 1시간 가까이 현관에 서 있다가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절대 안 굶기겠습니다. 제가 뭘 해서든 먹여 살릴 자신 있습니다. 1시간을 고민한 끝에 한 말이었는데 장인어른께서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눈치를 살폈더니 그제야 말씀하셨어요. 옷장사를 한다고? 네, 난 그게 맘에 안 드는 거야. 집안도 가난해, 여차할 기술도 없어. 그렇다고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야. 사내 놈이 여자를 먹여 살리려면 뭐라도 제대로 하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겨우 여자 옷을 판다고? 그게 돈이 되겠나? 아직은 미약하지만 제가 정말 잘해내고 싶은 일입니다. 누구나 다 잘하고 싶지. 그러나 잘 되는 사람은 아주 적고. 결국 결혼 허락도 못 받고 쫓겨났어요. 아내가 뒤따라 나오더라고요. 우리 어떻게? 큰일이다. 이대로 우리 집에 인사 가는 게 맞을까? 처음엔 고민했지만 일단 부딪혀보자 싶었어요. 그러나 제가 처가에서 반대를 받은 걸 안 우리 어머니도 가만히 계시지 않았죠. 너희 친정은 뭐 대단한 집이라도 되니? 우리 어머니의 질문에 아내가 많이 당황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딸 생각하는 마음에 나도 우리 아들 생각해. 우리 아들 말이 너희 집에서 반겨주시진 않았다 그러는데 내가 보기엔 우리 아들 표정이 반겨주지 않은 정도가 아닌 것 같아서 그래. 너희 집에 인사 갔다 온 날 밤 화장실에서 수돗물을 틀어놓고 꺼이꺼이 울더라. 사실 어머니의 싸늘한 반응에 제가 더 당황했었어요. 저는 처가에서 내가 먹고 살 능력이 있는지 걱정하시는 것 같다고만 했거든요. 그날 밤 제가 혼자 우는 소리를 들으셨을 줄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엄마, 그게 아니라요. 내가 좀 더 능력이 있는 놈이었다면 싶어서 운 거예요. 처가에서 별일 없었어요. 내가 내 아들 표정도 모를까 봐. 나도 너 별로다. 내 아들 귀하게 못 여기는 처가라면 나도 별로라고. 아내는 회사원이었어요. 회사원이었던 아내가 옷을 사러 왔다가 저랑 눈이 맞았는데 사실 그때 제 가게는 겨우 적자만 면하는 상태였어요. 아내는 그런 우리 가게를 애용해주는 단골이었죠. 첫인상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아내가 매장에 들어오자마자 오만상을 쓰더니 불쑥 그렇게 물었거든요. 여기 청바지가 이게 다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당연히 다일 거 아니에요. 찾는 게 없으면 다른 가게로 가면 될 것이지. 굳이 따져 묻는 모습이 사나워 보이더라고요. 네, 그런데요. 아니, 핏이 다 왜 이래요? 핏이요? 왜 멀쩡한 옷을 탓하시는지. 제 말에 아내가 코웃음을 치더니 그러더라고요. 여기 장사 잘 안 되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으신가 봐요. 그때 진짜 우라통이 터지는 것 같았어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찾는 옷이 없으면 다른 가게로 가시면 되지. 왜 인신공격하세요? 저 인신공격한 적 없는데요. 딱 봐도 장사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요. 그게 공격이죠. 저에 대한 공격이라고요. 가뜩이나 장사도 안 돼서 답답한데 왜 이런 진상 손님까지 꼬이나 했어요. 그러자 저한테 사진을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이런 옷이 유행인 것도 몰라요? 네?
내일 모레 다시 올 테니까 이런 청바지로 중청, 진청, 흑청으로 좀 구비해 두세요. 사이즈도 좀 더 다양하게 하고요. 장사 안 된다고 재고만 털려고 하면 절대 성공 못 해요. 처음 보는 여자가 막 잔소리를 하는데 그냥 다른 데 가서 사라고 하고 싶은데 벌써 나가고 없더라고요. 뭐 저런 여자가 다 있어. 뒤늦게 소리쳐봤지만 들어야 할 당사자는 사라지고 없는 상태였어요. 솔직히 그 여자가 사라고 한 청바지 안 사고 싶었는데요. 결국 샀어요. 산 다음 그 여자가 오겠다고 한 날이 오자 종일 초조하더라고요. 앉아 있어도 다리가 덜덜 떨리고 옷 정리를 하고 있어도 오한이 오는 것 같고 그때까지 여자를 보면서 그렇게 초조해한 적이 없었는데 돌아서면 임자 만난 게 아니었나 싶어요. 저녁이 되도록 안 오길래 설마 사람 생고생만 시키고 까먹은 건가 했는데 문 닫기 직전 피곤에 절은 얼굴로 들어오더라고요. 진짜 사두셨네요? 잘하셨어요. 고맙다도 아니고 잘했다니 내가 무슨 강아지인가 싶다가도 저도 모르게 자꾸 입꼬리가 실룩거리더라고요. 아내는 3가지 색깔의 청바지를 다 샀어요. 무리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물어봤죠. 다 안 사셔도 되는데 안 그래도 낮에도 다른 사람들이 사가더라고요. 그것 봐요. 내 말 듣길 잘했죠? 네, 네. 그때였어요. 그 사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겁니다. 저녁 안 드셨어요? 네, 일이 너무 많았는데 청바지 사놔달라고 한 게 생각나서 부랴부랴 왔어요. 저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밥도 못 먹고 왔다는데 마음이 괜히 짠한 겁니다. 내일 오셔도 되는데. 그래도 약속인데 지켜야죠. 혹시 근처에 순대국밥 파는 데 없을까요? 너무 먹고 싶어서요. 저도 저녁 안 먹었는데 같이 드실래요? 정말요? 제가 사드릴게요. 잘 됐다. 저 혼자 밥 먹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무슨 여자가 낯선 남자하고 밥도 덥석덥석 먹겠다고 하질 않나. 묻지도 않았는데 제잘제잘 잘도 떠들더라고요. 같이 순대국밥을 먹는데도 그 여자가 하도 떠드니까 어색하지도 않고 너무 잘 먹길래 미리 건져둔 순대 좀 더 먹으라고 하니 그것도 잘 받아 먹더라고요. 돌아보면 처음 본 순간부터 황당한 만큼 끌렸던 것 같아요. 그 후로도 아내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이런 옷이 유행이다 그래서 사두면 그 옷은 정말 남지 않고 잘 팔리더라고요. 문제는 그래서 그 종류의 옷만 무지하게 사뒀다가 결국 재고만 남긴다는 거였죠. 아내는 이런 상황까지는 몰랐어요. 연애를 시작하고도 가게 상황 같은 건 말한 적이 없어요. 남자의 자존심 같은 거였죠. 결혼 얘기가 나오고서야 솔직하게 가게 상황을 말했더니 아내가 당황하더라고요. 아니, 그동안 내 조언대로 하면서 매출 좀 올린 거 아니었어? 자기 만나기 전보다는 훨씬 나아지긴 했지. 전에는 적재할 때도 많았으니까. 아내는 잠깐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평소답게 결연한 투로 말했어요. 일단 결혼해서 경제 공동체가 되자. 그때는 내가 더 간섭할 수 있을 테니까. 흡사 아내의 선전포고였죠. 우리는 양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했어요. 양가 도움 없이 우리끼리 결혼하겠다. 결혼해서 더 잘 살 자신 있다. 그랬더니 결국 양가 어른들도 어쩌질 못하셨죠. 실제로 결혼 후부터는 제 사업 상황도 월등히 좋아졌어요. 아내가 아예 2팔을 걷어붙이고 제 장사에 관여하기 시작했거든요. 아내의 센스 덕분에 옷장사는 나날이 잘 됐고 온라인 쇼핑몰까지 열면서는 아내가 따로 회사에 다닐 필요가 없어졌어요. 아내도 아예 쇼핑몰 일을 같이 하게 됐거든요. 제 옷 사업이 성공한 건 파라리 아내의 도움이었어요. 사업이 안정될 때까지 아내가 계속 회사에 다니면서 제 일을 도왔거든요.
제가 업고 다녀도 모자랄 여자였죠. 사업이 안정되면서 임신 계획도 세웠어요. 딸이 태어나면서부터는 아내는 일보다는 육아에 더 힘쓰면서 사실상 재택근무를 해줬죠. 아내가 없었다면 저에게는 딸도 사업가로서의 성공도 없었을 거예요. 평생 호강시켜 주겠다고 이제부터 아내는 아이 키우고 엄마로 사는 삶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하겠다고 호언장담한 지 석 달도 안 지났을 거예요. 아내가 암 진단을 받았어요. 수술도 하고 항암 치료도 병행했는데 자꾸 암이 전이되더라고요. 아내가 딸이 1살 때 암 진단을 받으면서 사실상 딸은 엄마 품에서 자라지 못했어요. 양가 부모님께서 많이 봐주셨고 저는 사업과 아내 병수발을 병행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래도 아내가 낫기만 한다면 그게 딸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며 버텼어요. 그러나 결국 아내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 딸은 4살이 돼 있었어요. 애가 할머니들 손에서 자라서 그런지 청국장도 잘 먹고 유치원에 가서도 애들하고 구수한 말투를 쓴다고 선생님들이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아내를 보낸 저로선 엄마 품에서 못 자란 제 딸이 안쓰럽기만 했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키우겠다고 했더니 양가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자네는 일해야 하는데 애를 어떻게 키우겠다고 그래? 지금까지도 나랑 사부인이 키웠으니까 초등학교 갈 때까지라도 우리가 봐줄게. 장모님, 허리디스크 생기셨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손목 수술하셨고요. 2분 하실 만큼 하셨어요. 그럼 내가 사부인보다 더 많이 볼게. 제가 아빠예요. 그간은 아내 병수발 때문에 못 키운 거고요. 엄마 품에서도 못 자랐는데 이제라도 아빠 품에서는 자라게 해야죠. 고집은 피웠지만 막상 데리고 오니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어설프니까 딸이 자꾸 할머니들을 찾았어요. 그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죠. 아내 병수발만 신경 쓰느라 우리 딸이 좋아하는 것도 모르고 아빠가 돼서는 딸을 편하게 못 해주는구나 싶어서요. 처음에는 2분 어머니께 잠깐씩이라도 부탁을 드릴까 했는데 그냥 버텼어요. 딸도 저도 서로에게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려고 했죠. 고맙게도 결국 딸이 저와 사는 일상에 적응을 해주더라고요. 반찬은 2분 어머니께 도움을 받았지만 그 외의 모든 건 제가 다 했어요. 덕분에 딸은 건강하게 잘 자라서 초등학교에도 입학하게 됐죠. 그 사이 양가 어머니들께 재혼 안 할 거냐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심지어는 장모님이 더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만 다른 사람도 만나보고 해. 우리 애가 걱정할 것 같아서 그래. 우리 딸이 그랬잖아. 자기 가고 나면 좋은 사람 만나라고. 딸 생각해서라도 꼭 그렇게 하라고. 어머니, 저는 제 딸의 엄마가 돼줄 사람을 찾을 생각은 없어요. 아니, 왜? 자기가 낳은 자식도 아닌데 진짜 자식처럼 키워줄 여자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냥 부족하더라도 제가 더 정성껏 키울래요. 그럼 재혼 생각이 아예 없는 거야? 솔직히 한다 안 한다 하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양가 어머니들이 그렇게 원하셨지만 저는 10년간 일도 하고 딸 키우는 데만 집중했어요. 그러는 사이 사실 마음이 가는 사람을 만나긴 했어요. 거래처 사장님이었는데 첫인상이 꼭 먼저 간 제 아내 같은 겁니다. 보통 거래처라고 하면 서로 예의를 지키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저를 보자마자 그러더라고요. 밥도 안 먹고 다니시나 봐요? 예? 아니, 피죽도 못 얻어먹은 얼굴로 장사를 하시면 어떡해요? 자고로 장사하는 사람은 넉넉해 보여야 해요. 제가 빈곤해 보이나요? 네. 저기, 일어나세요. 예?
계약 건으로 막 카페에 마주 앉았을 때였어요. 대뜸 일어나라고 하더라고요. 나갑시다. 밥부터 먹게.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 좀 전에 커피 시켰잖아요.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테이크아웃해서 가지고 가면 되죠. 별 걱정을 다 하시네. 아내를 보낸 뒤 처음으로 아내 못지않게 거침없는 여자를 본 거였어요. 처음에는 아내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신경이 쓰이나 했어요. 그래도 좋은 거래처였다 보니 계약도 하고 그 후로도 한 번씩 볼 일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자꾸 밥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때마다 자꾸 자존심이 상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근육도 좀 키워보고 최대한 챙겨 먹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불쑥 사장님이 저를 보며 환하게 웃더라고요. 이제 좀 보기 좋으시네요. 제가 괜한 오지랖을 떨었나 싶긴 한데. 그러면서 저한테 몇 겹짜리 거대한 반찬통을 내미는 겁니다. 제가 한 반찬인데 따님이랑 드시라고요. 혼자 딸 키우신다는 거 최근에 알았어요. 저는 말한 적이 없는데. 지난번에 급한 건으로 대표님이랑 연락이 안 돼서 사무실로 연락했더니 대표님이 학부모 상담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근무 시간 아니냐고, 아무리 대표라도 막 자리 비워도 되는 거냐 그러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랬더니 혼자 따님을 키우셔서 부득이하게 자리를 비우셨다고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아차 싶었죠. 왜 그렇게 피죽도 못 얻어먹은 몰골로 다니시나 했더니 마음의 상처가 깊으셨겠어요. 제가 실수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떠들었어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덕분에 저도 건강에 신경 많이 쓰게 됐어요. 해주신 말씀도 다 맞고요. 사업하면서 건강한 이미지를 갖는 거 중요하죠. 도움이 됐습니다. 이렇게 반찬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그때부터 사람이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직접 했다는 반찬도 하나같이 맛있었고요. 그렇게 알고 지내다 보니 친한 친구처럼 편해지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연애가 시작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이 저한테 청혼을 하더라고요. 우리 같이 살아볼래요? 결혼하자고요? 네. 우리 연애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맞죠. 맞긴 한데. 솔직히 난 자식을 낳아본 적도 없고 결혼도 안 해봐서 다 서툴 거예요. 그래도 친한 친구처럼 의리 있게 살 자신은 있는데 어때요? 의리 있는 건 알죠. 근데 우리는 사업적으로도 좋은 파트너고 혹시 모르죠? 가족으로도 잘 맞는 파트너일지? 물론 저도 그 사람과의 재혼을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매번 그 사람이 초혼이라는 점, 저에게 딸이 있다는 점이 늘 마음에 걸렸죠. 그런데 우리 딸이 재혼을 찬성하더라고요. 난 아빠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사실 나는 엄마에 대한 기억도 별로 없잖아. 나도 엄마라고 부를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엄마로서 능숙한 사람은 아닐 거야. 사업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아빠가 좋으면 난 좋아. 결국 딸의 응원을 받으며 재혼을 결심했어요. 새아내도 딸과 친구처럼 잘 지내더라고요. 아내와 사별한 지 10년 만에 한 재혼이었어요. 모두가 축복하는 가운데 재혼했고 처음에는 잘 지내는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딸의 낯빛이 자꾸 어두워지고 심지어는 애가 점점 야위어가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상해서 새아내에게 물었어요. 요즘 숙회 안색이 왜 그러지? 살도 많이 빠진 것 같고 혹시 당신 뭐 잘못 먹인 건 아니지? 당신 설마 내가 계모라 숙희한테 해코지라도 했다는 거야? 별 생각 없이 물어본 건데 아내가 발끈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때까지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의심이 드는 겁니다. 딸에게 물어봐도 아무 일도 없다고 하길래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어요. 딸 입장에선 무슨 일이 있다고 해도
말을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카메라를 설치한 뒤 딸이 돌아올 시간에 맞춰 실시간 모니터링을 시작했죠. 그날은 일부러 일이 많다고 집에 늦게 간다고도 해둔 상태였거든요. 딸이 집에 오자마자 그대로 거실 소파에 드러눕더라고요. 그런데 아내가 같이 들어오지 뭐예요. 퇴근이 너무 이르다 싶은 시간이었어요. 일단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죠. 당신 어디야? 어디긴 회사지. 뭐? 왜? 내가 이 시간에 회사에 있는 게 이상해? 아니, 그게 아니라. 나 바빠, 끊어. 아내가 저한테 회사라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전화를 끊은 아내는 바로 딸을 화장실로 데리고 갔어요. 저는 영상에 나온 아내의 행동에 초조해 입을 틀어막았어요. 대체 뭐 하는 거야? 집에 가봐야 하나 싶던 차, 딸이 씻고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내는 딸을 방으로 들여보내더니 부엌으로 가서 밥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음식에 이상한 걸 넣는 건 아닌가 봤는데 별다른 건 안 보이더라고요. 아내는 딸이 좋아하는 돈가스를 튀기고 있었어요. 저녁을 먹는 내내 아내가 딸의 밥 위에 반찬을 얹어주더라고요. 이것도 좀 먹어봐. 그만 먹고 싶어요. 왜? 너 좋아하는 수제 돈가스도 이만큼이나 남았는데? 그만 먹고 쉴래요. 그러나 딸은 영 기운이 없는 듯 했어요. 결국 딸은 이른 잠자리에 들었고 아내가 방으로 따라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급히 딸의 방 화면으로 넘어갔죠. 딸이 침대에 눕자 아내는 딸의 이부자리를 봐줬어요. 오늘 힘들었지? 그냥 졸려요. 알겠어. 얼른 자. 갑자기 딸에게 오늘 많이 힘들었냐고 묻는 아내의 말이 영 이상했어요. 아무래도 둘이 어딘가를 다녀온 것 같더라고요. 아내는 잠든 딸의 얼굴을 매만지기도 하고 이불도 곱게 덮어주면서 계속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불안해서 더는 견딜 수 없었죠. 혹시 몰라 딸이 다니던 학원에 전화부터 걸었어요. 혹시 우리 수키 오늘 학원에 왔었나요? 아니요. 오늘 수키 어머님이 수키가 따로 갈 데가 있다고 학원에 못 온다고 연락 주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딸이 학원에 안 갔다는 걸 확인한 뒤 곧장 집으로 갔어요. 저를 본 아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일 많다고 야근한다며 일찍 왔네? 저녁 먹을래? 당신 회사에 있다고 하지 않았어? 좀 전에 왔지. 그러면서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 솔직하게 말해. 오늘 어디 있었어?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아까 내가 전화했을 때 집에 있었잖아. 아내가 당황하더라고요.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았어? 왜 거짓말했어? 어떻게 알았냐고. 아니, 요즘 왜 그래? 자꾸 날 의심하잖아. 애 안색이 안 좋으니까.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물어봤는데 당신이 예민하게 반응했잖아. 당신이 괴물라서 못 믿는 거냐는 식으로. 그래, 찔려서 그랬다. 됐어? 뭐가 찔려? 그래, 당신한테는 아직 안 들키고 싶어서 그랬어. 확실하게 알게 되기 전까지는 나만 알려고. 당신이 알면 난리 날 것 같아서. 뭘,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아내가 착잡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안 그래도 나도 수키 안색이 영 어둡기도 하고 체중도 자꾸 줄길래 이상했거든. 우리 큰언니가 소아암이었거든. 당신,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어릴 때도 엄마가 내 건강에 워낙 예민하게 굴었어. 안색은 어떤지, 체중이 빠지진 않는지. 그렇다 보니 수키를 보는데 아무래도 불안하더라고. 병원에 검진 예약 넣어놨는데 당신이 갑자기 그 얘기를 한 거야. 수키가 낯빛이 어둡다, 야위는 것 같다. 일단 검진 결과를 보고 당신이랑 얘기할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말하니까
당황스럽더라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화부터 낸 거야. 아니, 그러면 그렇다고 말했으면 좋았잖아. 그럼 혹시 오늘 병원에 데리고 갔다 온 거야? 응, 오늘은 예약해둔 검진 날이었어. 유명한 병원으로 가느라 시간이 좀 걸렸어. 그럼 나한테 말했어야지. 당신이 알면 가슴이 무너질 거 아니야. 낳지도 키우지도 않은 나도 이렇게 착잡한데 당신은 오죽하겠냐고. 가뜩이나 전처도 암으로 떠나보낸 사람인데 딸까지 암일 수 있다고 하면 못 견딜 것 같아서 그랬어. 그런 줄도 모르고 당신 몰래 집에 카메라도 설치했단 말이야. 아내가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뭐? 어디? 저기랑 부엌이랑 수키 방이랑. 아내가 제 등을 찰싹 내리치더라고요. 당신 미쳤어? 애 방에 그런 건 왜 설치해? 요즘 수키가 얼마나 예민한 줄 알아? 나는 당신이 예민하게 반응을 하니까. 수키 자니까 수키 방에 설치한 거라도 빨리 떼. 가뜩이나 사춘기라 예민한데 카메라 단줄하면 난리나. 하루밖에 안 됐어. 당장 떼라니까? 저는 일단 아내 말대로 딸의 방에 설치한 카메라부터 뗐어요. 아내가 보더니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날 진짜 의심했다 이거지? 아니, 그게 원래는 아니었는데. 진짜 어이가 없다. 내가 자기 딸 잡아먹을까 봐 걱정했다. 이거 아니야? 저는 아내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처 장인어른 앞에서 꿇고 처음이었을 거예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아내는 그런 저를 어이없다는 듯 내려다보더라고요. 그날 밤 전처 장모님께 전화를 받았어요. 수키는 잘 지내? 새엄마랑은 어때? 잘 지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문제? 제가 새아내를 의심했었다고 말하자 장모님께서도 혼을 내시더라고요. 결혼식 때 보니까 사람이 싹싹하고 착하던데 왜 그랬어? 갑자기 반응을 그렇게 하니까요. 싹싹 빌었어? 네, 빌긴 했는데 화가 풀린 건지는 모르겠어요. 부부 사이의 일은 알아서들 하고. 그나저나 우리 손녀를 어쩜 좋아? 어디가 많이 안 좋으면 어떡하지? 부디 별일 아니기를 기다려봐야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줘. 내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고. 그리고 무조건 빌어. 자네가 마누라한테 잘해야 마누라가 우리 수키한테도 잘하지. 그날 밤 먼저 누운 아내를 꼭 끌어안았더니 아내가 저리 가라면서 저를 밀치더라고요. 여보, 내가 미안해. 그게 섭섭한 게 아니야. 그럼? 수키가 걱정돼서 심란한데 당신까지 그러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그러지. 내가 미리 말 못한 건 미안하지만 당신도 걱정돼서 그랬어. 말 안 한 건 나도 미안해. 어쨌든 당신 자식인데 내가 엄마 노릇에 너무 몰입해 있었나 봐. 이런 게 계모의 서름인가 싶긴 하다. 여보, 그런 거 아니야. 나는 당신이 지금껏 수키를 안 키워봤잖아. 그래서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할 줄은 몰랐어. 우리 딸이 새아내를 처음 만나던 날, 아내는 정말 딸의 친구 같았어요. 요즘 애들 하는 말도 다 알고 요즘 애들이 뭘 좋아하는지도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해줘도 우리 딸 엄마로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우리 딸내미랑 유행어나 주고받고 하니까 진짜 친구인 줄 알았어? 내가 수키랑 대화하려고 얼마나 공부한 건데. 공부를 했어? 엄청나게. 수키랑 처음 만났던 날부터 쭉 해왔어. 솔직히 내가 어떻게 해도 수키를 낳아준 엄마처럼은 안 될 거 아니야. 내가 애를 낳아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뭘까 고민했지. 적어도 우리 딸이 대화하기 편한 사람, 친구 같은 아빠의 아내 정도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 당신이 우리 딸이랑 잘 지내려고 그렇게까지 노력한 줄은 몰랐네.
그러니까 당신이 날 의심했겠지. 날 그렇게 못 믿으면서 재혼은 어떻게 했어? 못 믿는 거 아니라니까. 애가 아픈 것 같으니까 나도 예민해져서 그랬어. 결국 아내가 먼저 화를 풀어주더라고요. 지금은 일단 수키만 생각하자. 사실 나 느낌이 안 좋아. 어? 느낌이? 당신도 이왕 알게 된 거 각오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렇다고 너무 절망하진 말고 행여 뭐가 나오더라도 치료하면 되는 거니까. 알겠지? 저는 그때까지도 아내가 느끼는 불안감의 실체를 잘 몰랐어요. 얼마 후 딸의 검진 결과를 들으러 가서 확실히 알게 됐죠. 간암이네요. 제가 너무 기함하니까 아내가 제 등을 두드리며 진정시키더라고요. 시모, 여보, 우리 수키가... 진정해. 우리는 부모야. 여기서 절대 무너지면 안 돼. 기절하기 직전인 저와 달리 아내는 침착하게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애는 절제로 수술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다행히 절제만으로도 일단 희망이 보이는 상태예요. 하지만 절제 후의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암이 있는 부위는 절제하는 거잖아요. 저는 딸이 간암이라는 사실 하나로도 도저히 진정이 안 되는 상태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차분히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간암 진단을 받았을 때 절제가 가능한 환자도 절반이 되지 않거든요. 절제가 안 되면 다른 화학요법도 사용해야 하는데 절제해서 아예 제거를 못하면 확실히 생존율이 낮아져요. 그러니 불행 중 다행이라는 뜻이죠. 현재로선 다른 장기 전이도 없어 보이고 제가 보기엔 시어머니께서 빠른 판단으로 검진을 받게 하신 게 신의 한 수였다고 봅니다. 결국 제가 의심했던 제 아내가 딸을 살린 거나 다름없단 얘기더라고요. 병원을 나오자마자 저는 아내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당신이 우리 딸을 살렸어. 빨리 진단받은 덕에 수술만 하면 완치할 가능성이 높다잖아. 여보, 진정해. 어디까지나 수술 전이잖아. 우리 언니도 처음엔 의사가 그렇게 말했는데 막상 열어보니 범위가 커서 절제하고도 치료를 한참이나 더 받았어. 그때 언니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파. 얼마나 앙상하게 말랐었는데. 처형이 그런 아픔이 있었는지 몰랐네. 지금은 아주 건강해 보이셔서. 다 우리 엄마의 노력이 있었지. 그러니 어쩌겠어. 우리는 이제 수키의 건강을 평생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이 된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얘부터 안심시키고 우리가 든든하게 곁을 지켜주자. 난 당신이 없었으면 진지게 무너졌을 거야. 내가 그럴까봐 말을 못했어. 전처도 암으로 보내고 딸까지 암이라니. 또 절망에 빠지고 있네. 우리 수키는 수술만 잘 받아도 회복 가능하다고 했어, 안 했어? 했지. 나도 알지. 근데 갑자기 수키 엄마 간병하던 시절이 생각나서 무섭네. 내가 옆만 지키면 어떻게든 회생할 줄 알았는데 결국 떠났으니까. 내가 우리 수키 어릴 때 지 엄마만 신경 쓰고 아빠 노릇을 못해서 애가 약하게 컸나? 나는 그냥 우리 딸한테 엄마를 건강하게 돌려주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건데 아빠라도 옆에 있어줘야 했나 봐. 갑자기 그게 마음이 아파? 다 내 탓 같아. 그런 줄도 모르고 당신한테 뭘 잘못 먹인 게 아니냐고 떠들었으니 내가 당신 볼 면목이 없다. 부모니까 자식이 아프면 다 내 탓 같은 건 알겠어. 근데 당신은 최선을 다했잖아. 나는 수키 처음 보고 깜짝 놀랐어. 엄마 없이 자란 아이 같지 않아서. 그건 장모님이랑 엄마가 잘 키워주셔서 그런 거고. 그래, 두 분 어머님이 잘 키워주셨잖아. 그러면 된 거 아니야? 수키도 할머니들 참 좋아하고 사랑 듬뿍 받은 덕에
나랑도 잘 지내잖아. 저러기 쉽지 않다. 심지어 사춘기 소녀가? 그런가? 그럼 우리 조카가 딱 수키 나이잖아. 걔는 완전 주변이 어둠으로 덮여 있어. 누가 말도 못 걸어. 아내의 위로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아내는 참 어떤 상황에서도 저를 웃게 하는 재주가 있었어요. 저뿐만이 아니었죠. 간암으로 수술을 받는 우리 딸도 생각보다 담담했어요. 딸, 엄마가 너 수술 잘 받고 나오면 뭐 사준다고 했지? 새 스마트폰. 엄마가 벌써 예약 걸어놨으니까 너는 수술만 잘 받고 나오면 돼. 알겠지? 응. 그냥 눈 딱 감고 있다가 눈 뜨면 끝나 있을 거야. 아빠랑 엄마가 여기서 딱 지키고 있을 거니까 긴장할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하나 없어. 알지? 아, 기 따가워요. 아까부터 계속 그 말만 했잖아요. 엄마가 더 긴장한 것 같은데. 아내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더라고요. 인정. 내가 더 긴장한 것 같다. 딸이 까르르 웃더라고요. 우리 딸 잘 될 거야. 분명 그렇게 될 거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 알겠지? 엄마, 나 안 무서워요. 엄마가 다 말해줬잖아요. 수술 못 받는 사람도 많은데 나는 수술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한 거라고. 누구나 다 병원 신세를 지는 때가 있는데 나는 더 빨리 왔으니까 어른 돼서는 더 건강할 거라면서요. 당연하지. 어릴 때부터 건강 관리를 더 열심히 하고 살 거기 때문에 지금 건강한 다른 애들보다 네가 훨씬 더 건강하게 살 거야. 큰이모가 그랬거든. 너 큰이모 봤지? 키도 엄청 크고 튼튼한 거? 아내는 딸이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계속해서 마음을 놓을 수 있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네줬어요. 저는 뭐 했냐고요? 저는 뭐 옆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었죠. 저는 물 한 모금도 안 넘어가고 그냥 머릿속이 새하얗더라고요. 그러니 아내가 옆에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었겠어요. 감사하게도 딸의 수술은 무사히 끝났어요. 의사 선생님도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뱉어놓고도 많이 긴장됐는데 깨끗하게 제거됐습니다. 정말인가요? 예, 일단 한시름 났어요. 조직 검사를 해보긴 할 건데 제가 보기엔 전이는 없어 보여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그건 확언은 안 하겠습니다. 일단 검사 결과 나오면 보시죠. 그럼 이제 남은 건 수술 회복하고 퇴원하는 거죠? 아참, 일단 전이가 안 됐다는 전제하에요. 다행히 의사 선생님의 예상대로 딸은 전이도 없었어요. 그래도 재발이나 전이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적 검사는 계속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게 얼만가 싶었어요. 딸이 퇴원한 뒤 아내가 생각지도 못한 선언을 했어요. 나 아무래도 사업장 정리해야 할 것 같아. 저도 딸도 깜짝 놀랐죠. 당신 일 좋아하잖아. 나도 내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아무래도 해야 할 것 같아. 지금 내 자식들한테 신경 안 쓰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당분간은 집안일에 전념하다가 일하고 싶으면 당신 회사 가서 일하지 뭐. 설마 안 시켜줄 거야? 당신 같은 인재한테 일 안 줄 사장이 어딨어. 나는 좋은 거래처를 잃는 거라 아쉬운데. 내가 인수해서 같이 해볼까? 정말? 그럴 수 있겠어? 당신이 우리 집안을 위해 큰 결단을 하는데 내가 뭐라도 해야지. 어차피 당신이 운영 안 하면 누구한테든 파는 거잖아. 사겠다는 사람은 많아. 그래도 당신이 인수하겠다고 하면 나는 더 좋지. 근데 가족 할인 같은 건 없다. 당신이 돈 못 버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거 안 바래. 당신이 열심히 일군 회사인데 당연히 제값 주고 인수해야지. 좋아.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할까? 근데 여보. 응? 당신 좀 전에 자식들이라고 하지 않았어?
혹시 당신한테 나 남편이 아니라 아들이야? 제 말에 아내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해석되나?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었는데. 난 또 내가 이번에 우리 딸 수술할 때 너무 연약한 모습을 보여서 이제 당신한테는 남자로도 안 보이나 했네. 그건 아니고, 사실은 어? 좀 더 이따가 말하려고 했는데, 우리 딸 좀 더 회복하고 나서. 무슨 얘기? 오늘 한 얘기 말고 뭐가 더 있어? 그때였어요.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엄마 뱃속에 내 동생이 있어. 아내가 더 놀라더라고요. 딸, 그거 어떻게 알았어? 엄마가 토할 것처럼 우엑 이런 적 있잖아. 내가 무서워서 친구한테 말했더니 친구가 입덧이라고 했어. 친구가 입덧을 알아? 응, 자기 엄마도 동생 가졌을 때 그랬대. 그걸 알면서도 말을 안 했던 거야? 엄마가 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잖아. 사실은 엄마도 축하받아야 하는데 나 때문에 말 안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 아니야, 너 때문이 아니라 원래 가족은 기쁨도 슬픔도 같이 나누는 거잖아. 엄마가 나이도 좀 있어서 임신 안정기까지는 말하기도 좀 그랬어. 안정기? 아기가 잘 자라서 엄마 뱃속에 건강하게 자리 잡을 때까지 두고 볼 생각도 있었어. 다행히 지금은 안정기. 저는 너무 당황했어요. 당신이 입덧을 했다고? 아, 혹시 지난번에 속 안 좋다고 했던 그때? 다행히 입덧이 안심했어. 그래도 내가 눈치채야 했는데. 미안해. 내가 정신이 없어서. 아내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당신만 정신없었나? 나도 없었어. 사실 난 내 나이가 좀 있어서 임신될 줄도 몰랐는데. 여보, 고마워. 우리 숙희 동생이 생겼네. 완전 겹경사다. 아빠, 겹경사가 뭐야? 좋은 일이 연이어서 일어났다는 뜻이지. 정말 그렇네. 그럼 우리 할머니한테도 말해서 파티하자. 그럴까? 우리 부녀가 흥분해서 들뜨자 아내가 우리를 진정시키더라고요. 자, 주목. 내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얘기까지 했지? 일단 여기까지. 내가 안정기인데도 회사까지 정리하려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야. 일단 우리 딸 수키가 건강하게 회복할 때까지는 거기에만 신경 쓸 거야.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임신을 했으니 더 기쁠 만도 한데 아내는 우리 딸을 최우선에 두고 있었어요. 그 덕분에 딸은 하루가 다르게 건강을 회복해 나갔죠. 그 사이 아내의 배가 불러왔어요. 아내가 만삭으로 거동도 힘들어하자 우리 딸이 엄마의 손과 발이 되어주더라고요. 엄마, 거기 미끄러워. 내 손 잡아. 딸도 한동안 학교에 가지 않고 쉬기도 했고 아내도 집에 있다 보니 둘이 아주 가까워졌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둘이 태생이 모녀지간이었던 것처럼 편해 보이는데 제가 부러울 정도였어요. 딸, 엄마 떡볶이 먹고 싶어. 엄마, 내가 사줄게. 에이, 너 용돈이 얼마나 된다고? 엄마가 쏠게. 나 용돈 많아. 솔직히 쓸 데도 별로 없어서 다 모았어. 그래서 진짜 네가 사준다고? 할머니가 아시면 엄마더러 계모라고 뭐라고 하실 것 같은데. 아니다. 네 아빠가 그럴 수도 있겠다. 부엌에서 두 모녀 먹을 저녁을 차리고 있는데 저 들으라는 듯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잽싸게 나와 석고되죄하는 심정으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여보, 제가 지금 두 분 드시라고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러시면 안 되죠. 떡볶이라뇨. 수키야, 네 아빠 말투가 왜 저러니? 엄마가 중전마마인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중전마마. 공주님, 두 분 다 일단 밥을 드시는 게 어떻겠어요? 아빠, 원래 임신했을 때는 먹고 싶은 거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딸 잘한다. 둘이 아주 한패가 돼서는 매번 저를 이겨먹는데 둘은 떡볶이를 먹고 저는 제가 한 밥을 먹는데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한때 아내를 의심했던 죄로 저는 섭섭한 티도 낼 수 없었죠. 그 사이 우리 어머니도 자주 우리 집에 오셨어요. 늘 음식을 한가득 해오셨는데 전부 우리 딸과 아내 먹일 보양식이었어요. 식기 전에 얼른 먹어. 그러면서 푹 꼰 닭다리를 아내 앞에 하나, 딸 앞에 하나를 놔주시더라고요. 저는 섭섭해서 물었습니다. 엄마, 내 계모예요? 넌 닭가슴살 먹으면 되잖아. 닭가슴살이 몸에는 가장 좋다더라. 그러나 저의 계모 발언에 아내가 정색하더라고요. 지금 계모 앞에서 계모 발언한 거야? 굉장히 경솔한 것 같은데? 딸, 지금 아빠가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니? 엄마한테 한이 맺힌 것 같긴 하더라. 나 아플 때 엄마가 계모라고 의심했던 것 때문에 지금까지 구박받는다고. 저는 결국 또 석고돼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괜히 엄마한테 계모 소리 했다가 엄마도 그날의 일을 뒤늦게 알게 되셨거든요. 세상에, 애 아파서 병원 예약한 아내를 의심해? 막말로 생부는 넌데 넌 뭐 하고 있었어? 그게 제가 눈치가 좀 없어서. 눈치가 아무리 없어도 애 아빠가 애 아픈 건 알아야지. 저도 그런 것 같아서 말을 꺼낸다는 게. 이야, 내 아들이지만 못났다, 못났어. 어머니,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마라. 내가 창피해서 진짜 넌 닭가슴살도 먹을 자격 없어.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보, 제가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아내가 장난스럽게 웃더니 제 앞에 닭다리를 놔주더라고요. 얼른 드세요. 우리 모녀의 둘째 아들까지 키우느라 고생 많은 우리 남편님. 진짜? 내가 먹어? 제가 넙죽 받으려고 하자 우리 어머니가 제 등짝을 내리치시더라고요. 준다고 먹냐? 어머니, 제가 닭다리보다 닭가슴살을 좋아해서 그래요. 뭐? 그이 먹게 두세요. 사실 저 사람 고생 많아요. 우리 먹여 살린다고 종일 일도 하지. 집안일까지 다 하잖아요. 사람 쓰자고 해도 여자 둘의 갓난아이만 있는 집에 누굴 부르냐고 안 된대요. 그거 하나는 마음에 드네. 나도 그건 좀 그래. 세상이 워낙 험해야지. 그래도 저 생각해주는 건 우리 와이프뿐이더라고요. 와이프가 준 닭다리를 맛있게 먹고 있으니까 엄마가 그러셨어요. 하여튼 남자는 평생 애야. 마누라가 닭가슴살 좋아한다고 했다고 맘 놓고 닭다리 뜯는 것 좀 봐라. 어머니,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전 요즘 우리 신랑 보면 짠해요. 안 그래도 좀 야윈 것 같아서 어머니께 보약 좀 부탁드리려고 했어요. 어머니 잘 아시는 한의원 있다면서요. 그러고 보니 좀 야윈 것도 같고. 그렇다니까요. 그럼 너랑 둘 다 짓자. 우리 손녀 것도 짓고. 제가 다 낼 테니까 어머니 것도 지으세요. 저희 반찬 해다 주신다고 고생하시잖아요. 네 남편한테 뜯어낼게. 넌 걱정하지 말고 몸조리나 잘해. 결국 저는 어머니께 카드도 뺏겼어요. 그런데도 우리 둘째가 깨서 우니까 몸이 먼저 반응하는 저를 다시 자리에 앉히시더라고요. 국물까지 다 먹어. 내가 볼 테니까. 얼른 먹고 갈게요. 천천히 먹어. 어머니는 늘 제 아내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으시대요. 잘난 여자가 자식 있는 남자한테 시집와서 고생하는 게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다시네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저 잘난 여자가 날 뭘 보고 시집왔나 싶다가도 아내가 우리 식구가 되자마자 딸이 아팠잖아요. 진짜 내 식구가 맞나 싶긴 하더라고요. 힘든 일을 결혼 초장에 같이 겪은 탓인지 우리 가족은 더 빠르게 하나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아내에게 잘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전처 장모님이요. 산후조리 할 때 해주라며 연어며 미역이며 골고루도 보내셨어요. 그때마다 아내가 장모님께 직접 연락드렸죠. 어머니, 보내주신 것들이 다 싱싱하고 좋아요. 우리 신랑이랑 딸도 맛있대요. 아이고 참, 어머니는 무슨 시어머니 둘 모시는 줄 알겠네. 우리 수키한테 외할머니시면 저한테도 어머니시죠? 그러지 마라. 불편할까봐 수키 아빠 통해서 보낸 건데. 왜 저희 집에 안 오세요? 설마 제가 낳은 아들은 어머니 손자 아니라고 안 보고 싶으신 거예요? 어휴, 무슨 소리야? 보고 싶어서 수키 아빠한테 사진 좀 보내달라고도 했었어. 직접 와서 보세요. 그리고 수키 아빠가 연어를 잘 못 만져서 연어는 먹지도 못하고 있어요. 뭐? 그 싱싱한 걸 여태 안 먹었다고? 와서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아내는 그렇게 전처 장모님을 우리 집으로 끌어들이는데 성공했어요. 오셔서는 아내 먹을 연어로 요리는 물론 숙희 좋아하는 반찬까지 다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어머니, 그동안 이거 해주고 싶어서 어떻게 참으셨어요? 말로 못하지. 근데 새 식구가 불편할까봐. 내가 전처 엄마잖아. 아내가 걱정해요. 어머니가 숙희 많이 보고 싶으실 것 같은데 말씀 못하실까봐요. 속이 참 깊은 사람이네. 그러니까요. 명절에 저더러 따로 데리고라도 다녀오라고 하는데 뭐가 좋은 방법일지를 모르겠어요. 그럴 거 없어. 숙희도 새엄마 잘 따른다며. 괜히 애 헷갈리게 하지 마. 숙희는 제 엄마 기억도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종종 와주시면 안 돼요. 숙희한테 외할머니 오셨다고 하니까 학원 가기 싫다고 해서 학원 가지 말고 오라고 했어요. 새엄마 쪽 외할머니도 계실 텐데. 그래도 숙희한테는 장모님이 진짜 외할머니잖아요. 애가 갈수록 제 엄마를 쏙 빼닮는 것 같아요. 똑같아. 그래요? 우리 애가 저 나이 때 딱 저렇게 생겼었어. 어머니, 종종 와주세요. 집사람도 딸을 키워보니까 딸 잃은 어머니 심정을 알 것 같아서 생각하면 눈물 나고 그런데요. 알겠어. 내가 숙희 엄마한테 종종 미리 연락해보고 괜찮다고 하면 올게. 숙희 엄마요? 그럼 애가 암 걸린 것도 바로 알아채고 병원 데리고 가서 살린 사람이 숙희 엄마가 아니면 누가 숙희 엄마야? 저는 장모님을 꼭 안아드렸습니다. 그 마음을 먹기까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까 싶더라고요. 숙희랑 저녁까지 드신 뒤 집에 가시겠다고 하니까 아내가 모셔다 드리라고 하더라고요. 가시면서도 아내 손을 꼭 잡고 그러셨어요. 숙희 엄마야, 내가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사는 동안 더 잘할게. 정말 고마워. 우리 딸이 힘들게 낳은 우리 숙희 목숨 구해줘서 정말 고맙다. 고마워. 장모님도 아내도 서로의 손을 잡고 한동안 울었어요. 우리 딸이 두 분 다 청승 그만 떨라고 하기 전까지 말이죠. 사실 재혼을 하고도 이렇게 안정감을 느끼게 될지 몰랐어요. 새 아내와 결혼을 결심했을 때만 해도 그 사람이 우리 딸의 진짜 엄마가 되어줄 거라는 기대는 안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내는 우리 딸을 자기 딸로 끌어안은 것도 모자라 전처의 장모님까지 식구로 끌어안더라고요. 그런 제 아내를 보면서 저희 어머니가 그러세요. 걔는 처음 봤을 때부터 배포가 보통이 아닌 것 같았어. 그런 여자가 또 어디 있겠니? 네 마누라 아니었으면 전처의 엄마까지 어떻게 한 식구처럼 살겠어. 너무 한 식구처럼 살아서 탈이죠. 세 분 지난번에 가을 단풍 보러 가신다고 고속버스 타고 나가셨다가 길 잃어버리셔서 저랑 애엄마가 세 분 찾느라 진땀 뺀 거 기억하시죠? 아이고, 알았다니까. 이제는 어디 갈 때는 미리 말하고
무조건 택시 타고 다닌다고 했잖아. 세 분 다 건강 조심하셔야 해요. 다음 주에 셋이 같이 가서 받는다니까. 아이고, 끊어라. 나 저기 뭐 올려놓고 깜빡했다. 요즘 우리 어머니는 제 잔소리가 듣기 싫다며 통화도 얼른 끝내려고 하세요. 그러면서 애엄마랑은 1시간씩 통화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수키도 벌써 고등학생이에요. 아내도 저도 수키가 어린 동생한테 관심을 뺏기고 힘들어하면 어쩌나 했는데 남자친구가 생기더니 같이 공부도 하고 한 번씩 데이트도 하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집에 있을 때는 우리 부부보다 동생을 더 잘 봐요. 둘째가 칭얼거리다가도 누나 품에만 안기면 자더라고요. 곧 있으면 결혼기념일인데 새 집의 어르신들이 우리 부부끼리 시간 좀 보내고 오라고 하시네요. 아내는 아직 애들을 떼놓는 게 마음이 안 놓이는 눈치라서 제가 작정하고 둘이 짧은 여행이라도 가자고 했습니다. 시작부터 자식이 있었던 부부라 돌아보니 둘이 보낸 시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번 여행만큼은 아내를 공주님처럼 모시고 다니면서 둘만의 추억을 많이 만들고 와야겠습니다.